깨달음을 잃은 준성스님은 파랑을 메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온 산하가 그의 집이고 수행처였습니다. 각처를 돌아다니며 중생교화에 진력할 즈음 준성은 스승인 한용운의 병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 시무장으로 달려간 그는 정성을 다해 시봉했지만 시절 인연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944년 6월 29일 한용운은 독립을 1년여 앞두고 입적에 들었습니다. 스승의 장례를 치르고 준성은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이승과 저승이 원래 하나임을 강조하는 불교의 도리를 준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 준성은 만공 스님이 주석한 수덕사 능인선원으로 갔습니다. 이 시절 만공 또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1946년 10월 20일 만공은 상자인 진성에게 목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그는 평소 입던 무더기 옷으로 갈아입은 후 거울을 보고 자신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와 내가 이제는 이별을 할 때가 되었네 그려. 허허허. 자네와 내가 정말 오래 잘 살았어.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헤어지세. 자신과 인사를 나눈 만공은 이내 춘성을 불렀습니다. 춘성이 갖다 준 목침을 베고 누운 만공이 가만히 춘성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춘성, 예스님 말씀하시지요. 바람이 움직인 김에 나 이제는 그만 가야겠네. 원참 스님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불을 덮어드릴 테니 아무 생각 마시고 한숨 푹 주무십시오. 만공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성은 스승인 한용운에게 자주적인 독립의식을 배웠고 만공에게는 선해정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만공의 입적 후 준성은 만공의 수법제자로 공인되었습니다. 경화와 만공으로 상징되는 덕숭각풍을 춘성이 이었음을 예시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준성 스님이 주지로 있던 망월터 선방은 1960-70년대에 꽤 유명한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도봉산 호랑이로 불리는 준성 스님의 선지 가득한 욕법문을 들으며 안거수행을 하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수자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불을 덮지 않고 수행하는 불문율 때문이었습니다. 준성 또한 대중들과 함께 큰 방에서 함께 자고 수행했습니다. 몰래 담요를 들여오는 수자가 있으면 준성은 쌍욕을 하며 당장 담요를 뺏어서는 바로 불태워버렸습니다. 망월사에 이불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한 신도가 이불을 보시하자 춘성은 그것을 마당에 모아놓고 태워버렸습니다. 수행하는 수자가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편한 잠자리와 따뜻한 옷을 어찌 바랄 수 있느냐고 춘성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망월사에서의 이불은 이불로 불렸습니다. 1965년 춘성의 스승인 한용운의 비석을 건립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건립위원들이 망월사로 찾아오자 춘성은 상좌인 혜성에게 그 모임에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뼈다귀를 팔아먹는 놈들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민족이 해방된 1945년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 문화 분야에는 친일파가 득세했습니다. 독립운동과 그 후에는 매장당하는 질곡의 세월이 지속되었지요. 불교계라고 다르지 않아 한용운의 비석을 세울 장소를 얻지 못해 3년을 헤매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찰도 어떤 승려도 자진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춘성은 이 사업을 추진한 경봉스님과의 인간적인 신뢰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경봉은 한용운과 친분이 있었고 그 친분은 춘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춘성이 경봉에게 서신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 사리인가? 경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양에는 곡식이 귀하다. 한용운의 비석을 탑골공원에 세울 무렵 경봉은 춘성에게 한용운의 행장을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춘성은 편지에 속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봅니다.
애국자의 역사와 비석은 나라를 위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서대문 감옥에서 3년간을 계실 때에 귀가 얼어빠지고 발가락이 얼어빠진 것, 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비석이요 역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1운동을 당하여 독립기념식을 행할 때 한용운과 백용성 그 두 분의 이름을 낭독할 때 그 두 분 참석한 것이 불교의 광명이요 불교의 서광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천지의 참 비석이요 천지를 울리는 땡땡 소리가 나는 비석이요 역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석을 하시고 역사를 모집한다는 것이 한용운 선생을 위해서 좋은 예찬이오나 한로축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선생을 위해서 기금을 그와 같이 모집하셨다고 하오니 너무나 감축하고 감사하옵니다. 한로축제에 사자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지만 사자는 사람을 문다는 말입니다. 개는 당연히 핵심을 놓쳤지요. 한용운 정신의 근본을 계승하려는 춘성의 마음결이 잘 드러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춘성은 망공스님의 선사상을 구현하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덕사에 가게 되면 반드시 경어와 망공의 영정이 있는 금선대에 참배를 할 정도로 춘성은 망공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망공은 194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법신은 남아 춘성의 마음 깊이 새겨진 셈이지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춘성은 묻자화두를 지극히 참고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1977년 향봉스님이 병원에서 퇴원해 몸조리하는 80 후반의 춘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춘성에게 대뜸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스님, 스님을 낳아 길러주신 세속의 어머님이 뵙고 싶지는 않으셔요? 그럴 땐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을. 아픈 지금도 스님께서는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여시다. 스님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뼈가 썩어든다 이놈아. 저는요 요즘 매우 흔들거리고 있어요. 저처럼 젊은 스님들의 방황을 차단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법등명, 자등명이다. 일체가 환몽이야. 가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모든 것이 한 구멍으로 빠진다. 한 구멍이 무엇을 뜻하나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구멍에 빠지되 털끝만큼이라도 빠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10만 8천리야. 스님께서는 죽음 뒤에 저쪽의 세상을 믿으시나요? 필요 없다. 군더더기다. 죽음이 막상 다가서면 두려울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마음이 매우 평화롭다. 제가 만일 큰 스님을 벼랑 위에서 밑으로 밀쳐버리며 지금의 경계가 어떠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이놈아, 떨어져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답해?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사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인생을 회양하시며 후회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일체가 완몽이야. 다 쓸데없다. 양봉과 대화를 마친 이후로 춘성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상자여성은 망공의 문도들이 머무는 화계사로 혼수 상태에 빠진 춘성을 옮겼습니다. 이틀 후 춘성은 육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상별을 불러 말했습니다. 허공의 골수를 보았는가? 온산에 작은 나무 한 폭이 없으니 가파른 절벽에서 손을 뿌리쳐야 대장부로다. 이어 춘성은 마지막 개성을 읊었습니다. 87년의 일이란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나는 것이로되 횡설두설이여 붉게 타는 화로 위에 한 점에 눈을 내라. 춘성은 1977년 8월 22일 입적했습니다. 속세 나이 87세, 법납으로는 74세였습니다. 자신이 입적한 후에는 절대로 사리를 찾지 말고 비석과 부도는 세우지 말 것이며 오직 수행하만 힘쓰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무예도인으로서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불사르고 춘성은 역사의 저편으로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